나이 들수록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게 중요할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노후의 행복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가정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두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계속 과거 이야기에만 머무릅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지금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이 반복되면 분위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즐거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행복한 순간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루 종일 불평만 한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엔 위로를 해주지만 자꾸 반복되면 피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건강 챙기기, 공부하기, 사람 만나기.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몇 가지만 막아도 인생이 훨씬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9가지를 피하면 지갑 속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만 머물지 말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미소를 짓습니다. 옛날 얘기가 재미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만 머무는 습관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은 분명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에만 갇히면 현재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손주와 대화를 해도 과거 얘기만 꺼내면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친구와 만나도 요즘 세상은 틀렸어 라는 말만 반복하면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꺼낸 한마디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내 곁의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삶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순간 늙고 현재에 사는 순간 젊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흐름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면서 꽃이 피는 걸 보며 미소 짓는 것,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힘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나를 키우는 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불편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죽겠다.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게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평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결국 내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잘 안 온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분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듣는 불평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왜 전화 안 하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는 부모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쌓이면 누구라도 방문을 주저하게 됩니다. 몸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여기가 쑤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엔 다들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매번 들으면 상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불평만 늘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얘기 뒤에 그래도 오늘은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 한마디만 보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틀렸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불평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은 결국 내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 왔을 때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풀어지고 다음에도 더 오고 싶어집니다. 친구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한 끼가 평생 추억이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곁을 피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모입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품격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누구와 통화하든 마지막에 고마워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 노후를 바꿉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어.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까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튼튼하다고 자신했죠. 나는 건강 체질이라 걱정 없다.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몸이 괜찮을 때 지키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은 숨어 있지만 검진은 그 숨어있는 병을 찾아냅니다. 둘째,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가볍게 걷고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내 몸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식습관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지 않고 달콤한 음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평생의 약이 됩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듯 방치 대신 관리의 습관을 들이세요.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오늘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돈이 적어도 집착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대화 내내 이런 얘기만 합니다. 나는 땅을 사서 편하다. 내 자식은 집 2채나 있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돈 이야기가 계속되면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만 남고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밥 한 끼 값에 마음을 쏟기보다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었고 늙어선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관계였다. 맞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보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 곁에 사람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쓸 때 줄어들지만 사람은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오늘부터는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고마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5번째,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흘린 눈물, 내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고 자꾸 말을 보태게 됩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느낍니다. 어느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내 삶이 엄마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일이 자식에겐 부담이 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간섭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순간 자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약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이 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강하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얽매는 끈이 아니라 날개 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 주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여섯 번째,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틀렸어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존경받는 경험담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고집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다친 마음으로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길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열린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열린 태도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면 외로워지고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공부한다고 하자 처음엔 그게 공부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와는 다르구나. 내 방식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손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좁게 만듭니다. 열린 태도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인정, 그게 바로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다. 누가 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고독은 아닙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일터도 벗어나고 내 하루는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한숨으로 채우면 그건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움으로 채우면 그건 성장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심심하다. 대신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웃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게 행복이지.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덟 번째,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체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가장 후회된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힘을 잃습니다. 말로 나와야 온전히 전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서운했던 관계를 풀어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눈빛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알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결국 오해와 서운함만 남깁니다. 여러분, 체면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진심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내 마음은 다치고 진심을 내놓으면 내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매번 잔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하다. 그 말에 손자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그 순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습해 보세요.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잠들기 전에 사랑해. 마주 앉았을 때 미안해. 이 짧은 세 마디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9번째,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이 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원하던 걸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않고 미루면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삶도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걷기 10분을 하면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하자라고 바꾸면 내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노후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만 불편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고 오늘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말과 습관을 버리면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습관을 하고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반복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가볍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만 안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남 챙기면 안 된다. 나를 먼저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이유. 슬기로운 어른은 다른 사람과 자식한테 안 베푼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은 나만 챙기고 안 베풀고 사신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현명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고 손주 봐주느라 내 노후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 용돈 주느라 본인 병원비 아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 선물 사느라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늙어서는 남을 먼저 챙기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것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 먼저 주고 좋은 것은 남편 먼저 주고 남은 것만 내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이 정작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바쁘고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고만 하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다들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게 만들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챙겨? 부모가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마르면 아무리 퍼주고 싶어도 퍼줄 물이 없습니다. 내 몸이 마르고 내 마음이 마르면 결국 누구에게도 줄 것이 없어집니다. 평생 퍼주기만 했더니 정작 우물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똑똑한 어른들은 왜 무조건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그래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래라는 말씀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올해 80이 되신 김순애 할머니가 계십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 미소를 찾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리고개를 넘기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일찍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허리가 휘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대는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할머니도 그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40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새바느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본인은 식은 밥에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워도 자식들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헌옷을 기워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태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것이 부모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60대를 손주 뒷바라지로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생일마다 선물을 사 주었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할머니가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의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나중에 나도 챙겨주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가 들고 약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이 바쁜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다 해줬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없구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받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부러운 마음에 여쭤보았습니다. 자식분들이 참 효자시네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많이 안 해줬어요. 줄 게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나를 더 챙기더라고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받는 게 당연해져 버렸구나. 내가 우물을 다 퍼줬더니 정작 내가 목마를 때는 물이 없었구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줄였습니다. 손주 학원비 보태주는 것도 멈췄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본인 건강을 챙겼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먼저 와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받게 되다니.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퍼주니까 오히려 고마움을 알게 된 거구나.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까 비로소 소중함을 아는 거구나.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에 다닙니다. 한 달에 1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자식들은 이제 할머니를 더 존중합니다. 용돈도 역으로 받고 안부 전화도 자주 옵니다. 할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나라도 일으켜 세우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미소를 찾기까지 78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김순애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내가 베푼 것들이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먼저 챙기지 않고 남에게만 퍼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 공자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신을 닦아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순서를 거꾸로 해왔습니다. 나는 나중이고, 가정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수시는 뒷전이고, 제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헌신은 복종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물이 넘쳐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아무것도 퍼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롬은 사랑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안 해주느냐고 원망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맞추어 살고 남편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자식 기대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내 인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식은 키워 놓았고 집안은 일으켜 세웠는데 정작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과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는 자식의 과제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자식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과제까지 다 떠안고 살았습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자가 오래 간다고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남에게 맞추되 자신의 본질은 지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와주되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 적당히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주려고 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적당히 멈출 줄 알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을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넘어 모든 현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참된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한 철학을 공부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세대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느라 개인의 행복은 사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겨도 됩니다. 아니,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평생 희생했으니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평생 퍼주었으니 이제는 채워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 안 끼칩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먼저 챙기던 습관을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분들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거로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기술입니다. 자기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김순애 할머니처럼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퍼줄 때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 고마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덜 주니까 더 받습니다. 나를 챙기니까 남도 나를 챙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나를 먼저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식 병원비는 보태주면서 본인 건강검진은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 학원비는 대주면서 본인 약값은 아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 건강검진 먼저 챙기십시오. 내 병원비 먼저 쓰십시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도 안 끼칩니다.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들 짐이 됩니다. 그러니 내 건강 챙기는 것이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오늘 당장 미뤄뒀던 건강검진 예약하십시오. 아끼던 좋은 음식 본인이 드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주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장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손 벌리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주냐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지 않던가요? 이제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만 주겠다고 정하십시오. 그 이상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 자립하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김순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퍼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안 퍼주니까 오히려 더 챙기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손주봐 달라는 부탁에 오늘은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식이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절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관계는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들어주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부탁을 거절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도 하지 말고 손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내 안에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텅 빈 우물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줄 것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나만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약속도 잡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좋고 영화 보러 가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위에 남편 위에 살아오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가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엇을 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순애 할머니도 88에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예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배워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춤을 배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하지 하는 설렘이 생깁니다. 그 설렘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건강검진 하나만 예약해 보십시오. 내일은 작은 부탁 하나만 거절해 보십시오. 모레는 30분만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우리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들고 지친 부모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습니다. 손 벌리는 부모보다 스스로 잘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덜 퍼주니까 더 존경받고 나를 챙기니까 남도 나를 챙깁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지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채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눠주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나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